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연등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불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둠과 번뇌를 물리치고 영원한 진리의 광명을 밝힌다는 뜻이랍니다. 부처님의 밝고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비춰지길 희망해 본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의 똥은 무슨 맛일까? 옛날 앞쪽으로 너른 논밭이 펼쳐진 조그만 마을에 갑자기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한 달 내내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어 곡식이 타죽고 우물까지 말라 마실 물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효자로 이름난 청년 향덕이도 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리는 바람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큰일이구나.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으니 어떻게 한단 말인가. 향덕이는 어머니의 병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향덕은 어떻게든 어머니만큼은 제대로 드시게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어느 날 향덕은 어렵사리 쌀 한 줌을 얻어와 밥을 지었습니다. 겨우 한 그릇이 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향덕은 밥을 퍼 담다가 말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만, 어머니께 쌀밥을 드리면 분명 나랑 바꿔 먹자고 하실 거야. 어머니는 아픈 중에도 향덕에게 얘야, 이 애미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단다. 오히려 힘든 일을 하는 내가 더 잘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쌀밥이 담긴 자신의 밥그릇을 향덕 앞으로 밀어놓곤 하셨습니다. 향덕은 꾀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밥그릇에는 아래쪽에 보리밥을 넣고 그 위에는 쌀밥을 살짝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밥그릇에는 쌀밥을 충분히 담은 뒤에 위쪽에서 보리밥을 살짝 얹어 놓았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자신과 향덕의 밥그릇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얘야, 내 밥그릇을 이리 다오. 왠지 보리밥이 먹고 싶구나 하면서 위만 살짝 쌀밥으로 가린 자신의 밥그릇을 향덕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겉만 보리로 덮어놓은 향덕의 밥그릇을 가져갔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의 밥이 쌀밥이고 향덕의 밥이 보리밥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보리밥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쌀밥을 주기 위해 핑계를 댔던 것이었습니다. 향덕은 못 이기는 체하며 어머니의 밥그릇을 자기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밥그릇을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결국 밥 한 술을 뜨자마자 향덕의 꾀를 눈치챈 어머니는 다시 밥그릇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향덕은 혹시라도 어머니가 다시 밥그릇을 바꾸자고 할까봐 순식간에 밥 한 공기를 먹어치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향덕의 정성에도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몸의 종괴는 더 심해져서 특히 등 뒤에는 볼록한 종기가 나서 빨갛게 물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안 되겠어. 용한 의원을 모셔와야겠어. 향덕은 여기저기를 수소문한 끝에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알아누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힘들겠는걸. 오래 살지 못하실 걸세.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전혀 없단 말씀이십니까? 의원의 말에 향덕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약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 다만 향덕의 간절한 말에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향덕은 이번에는 의원의 옷수매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기는 있군요. 어서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게. 자네가 매일 어머니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독을 없애드리게. 아무리 어머니라지만 지저분한 일인데 자네가 할 수 있겠나? 네. 의원의 말에 향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일을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향덕이 놀란 표정을 짓자 의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직 놀라긴 이르네. 고름을 빨아내면서 어머니의 병이 나아지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지 매일 살펴보아야 하네. 매일 어머니의 변을 맛보아서 만약 맛있으다면 나아지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혹시라도 어머니의 변이 달다면 더 나빠지는 것이니 당장 내게 달려오게. 그 말에 향덕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름을 빨아내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똥맛을 보아야 한다니 더더욱 못할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것 보게 자네는 못할 것이라 했지 않은가. 향덕의 난처해 하고 있는 얼굴을 보더니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향덕은 고개를 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향덕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향덕은 어머니를 뒤돌아 눕게 한 뒤 입으로 종기를 빨았습니다. 향덕은 있는 힘껏 입으로 종기를 빨고 내뱉었습니다. 수많은 종기를 일일이 입으로 빨아내려니 다음 날 새벽까지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똥맛을 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는 냄새만 맡아도 질릴 터였지만 향덕은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똥맛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입안에 넣고 골고루 씹어도 보고 입맛을 다셔도 보았습니다. 어머니 똥맛은 첫날은 몹시 달았습니다. 그 때문에 향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떡하지? 어머니의 병이 점점 나빠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에 향덕은 더욱 열심히 종기의 고름을 빨아냈습니다. 하루 이틀 또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닷새째가 되는 날 밤이 새도록 어머니의 종기에서 고름을 빨아낸 뒤 향덕은 어머니의 똥맛을 보았습니다. 아, 쓰다. 어머니의 똥맛이 씁쓸해. 어머니의 똥맛을 본 향덕은 모처럼 활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씁쓸한 맛이 입안 가득히 느껴졌지만 기분은 더없이 좋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쓴 똥맛이 달콤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어머니의 병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루는 누워만 있던 어머니가 일어나 앉아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어젯밤 꿈에 선녀들이 논이는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마치 정말로 목욕을 한 것처럼 시원하구나. 그 다음 날부터는 가까운 곳에 나들이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허, 아드님이 종기의 나쁜 독을 입으로 빨아 내주었더니 건강해지셨구려. 왜 아니겠어요. 향덕이가 어머니의 똥맛까지 보면서까지 간호를 했다는데 말이요. 향덕의 어머니가 집 밖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향덕의 효성을 전해 듣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향덕이란 정년의 효성이 남다르니 큰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그 덕분에 향덕의 마을은 효자 마을이라 불리게 되었고 향덕과 어머니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미꾸라지를 잡아라. 옛날 한 젊은이가 싱글벙글 웃으며 냇물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입가에 미소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젊은이는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었는데
누구보다 먼저 친구에게 알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친구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는 갯가를 건너다 말고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상복을 입은 한 사내가 방갓을 벗어 그것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허참, 저런 못된 것 같으니. 젊은이는 사내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상복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는 옷이고 방갓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 보기가 부끄럽다는 뜻으로 쓰는 갓인데 그것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는 사내를 혼내주려는 생각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더 놀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갓으로 물고기를 잡던 사내는 다름 아닌 자신이 찾아가고 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어이쿠, 자네,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가? 어허, 그러는 자네는 과거 시험 보러 간다더니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얼떨결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만난 두 친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의 집에서 묵게 된 젊은이는 왜 친구가 방갓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네.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마저 병석에 누워버리셨다네. 젊은이에게 저녁상을 차려주며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젊은이가 열려진 문틈으로 빼꼼히 들여다보니 친구는 밥을 한 숟가락씩 벗어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식사가 끝나자 어머니의 탕약을 다리고 그 뒤에는 따뜻한 물을 데워 어머니의 얼굴이며 손, 발까지 씻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젊은이는 친구의 정성이 갸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친구가 물고기를 꽤 많이 잡았던 것 같은데 자신의 저녁상에는 물고기 한 마리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오로지 간장 한 종지와 나물 한 접시가 고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이렇게 소홀히 대접하다니.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기다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밥상도 전날 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허허, 이런 괘씸한 친구가 있나. 옳지, 이고을 사또에게 시켜 곤장을 치시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젊은이는 아침밥을 먹다가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겠네. 어이쿠 이보게 어찌 아침을 먹다가 말고 일어나는가. 반찬이 소홀해서 그러는가. 그런 것이라면 미안하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네. 용서해주게. 친구는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젊은이의 옷소매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병석에 누우신 어머니는 며칠 전까지 물 한 모금 드시지 못했다네. 그런데 엊그제 꿈을 꾸었지. 뭔가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방갓으로 미꾸라지를 잡아 푹 고아드리라고 하시더군. 한 1000마리쯤 드시면 어머니 병이 낫는다는 게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보았더니 어제부터는 죽도 드시고 밥도 조금씩 드시더군. 그래서 내가 미처 자네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걸세. 용서해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젊은이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젊은이는 친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구, 미안하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밥상에 물고기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다네. 이 못난 놈을 용서해주게. 이런 무슨 짓인가. 어서 일어나게. 그렇지 않아도 자네에게 소홀히 대접한 것이 마음에 걸려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큰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네. 친구는 자신도 꿇어앉아 젊은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느새 젊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닐세. 자네와 같이 효성이 지극하고 친구를 위할 줄 아는 진정한 친구를 두어 나는 더없이 기쁘다네. 젊은이는 친구의 손을 한번 꽉 잡아보고는 이내 길을 떠났습니다. 비록 물고기 한 마리 얻어먹지 못했지만 가슴은 뿌듯했습니다. 젊은이는 즉시 윗골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하들을 불러 모으고는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즉시 미꾸라지를 잡아 모아라. 한나절이 지나자 부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저마다 수십 수백 마리의 미꾸라지를 잡아왔습니다. 그러자 암행어사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그 미꾸라지를 저 냇물 상류에 놓아주도록 하라. 그 냇물은 다름 아닌 친구가 미꾸라지를 잡던 개울 위쪽이었습니다. 그 위쪽에 미꾸라지들을 놓아주면 아마 친구가 사는 마을 쪽으로 헤엄쳐 갈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가 미꾸라지를 잡는 것이 조금이나마 변하겠지. 과연 다음 날부터 친구는 개울로 몰려든 미꾸라지를 손쉽게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허, 갑자기 미꾸라지가 많아졌는걸. 어머니 병도 금방 나을 수 있겠어. 신발을 거꾸로 신은 시어머니. 옛날 두물머리 마을에 아주 예쁜 최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선녀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씨 부인에게는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해서 툭 하면 나이 든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림살이가 꽤 넉넉한 편인데도 최씨 부인은 시어머니를 자주 굶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최씨 부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기를 얻고 싶어 했는데 혼인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 온갖 약을 다 지어 먹었고 좋다는 음식은 모두 먹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아낙네가 찾아와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지악산 구룡산에 부처님이 용하다고 소문났으니 그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보는 게 어떻겠수? 그 말에 최 씨 부인의 귀가 쫄깃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당장 다음 날 구룡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제발 예쁘고 튼튼한 아기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도 무릎이 아파도 한자리에서 수천 번씩 절을 하며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룡사의 스님은 최 씨 부인의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차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그 간절한 마음은 알겠소만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님, 그냥 돌아가라니요. 젊은 부인께서는 아무리 부처님께 절을 해도 아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공연히 헛고생하지 말고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성은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부인께서는 부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섬겨야 할 분이 따로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을 섬겨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분을 섬긴 뒤에 찾아오셔야 부처님께서 젊은 부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대체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돌아가 보십시오. 아마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먼저 받들어 모셔야 부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상한 일이다 싶어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참, 모를 일이구나. 우리 집에 더 섬겨할 분이 있다니. 게다가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이라니. 최 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 씨 부인이 막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부엌에서 막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름 아닌 최 씨 부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왜 함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세요? 제가 꼼짝도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 씨 부인은 평소처럼 얄밉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우뚝 멈추어 서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배가 너무 고파 부엌에서 찬밥 좀 먹었다. 용서해 주렴. 그리고 시어머니는 뒤로 슬금슬금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최 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최 씨 부인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시어머니가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아니, 그런데 어머니, 왜 신발을 거꾸로 신고 계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최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실은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 가끔씩 신발을 거꾸로 놓는 버릇이 있지 뭐냐. 그래서 실수를 할까봐 아예 거꾸로 신었단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제야 신발을 거꾸로 신는 사람을 잘 섬기라는 스님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부처님도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끼 식사조차 차려드리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정성껏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최 씨 부인의 행동에 당황하던 시어머니는 가까이 다가와 최 씨 부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자한 손길로 최 씨 부인의 눈물을 닦아 주었답니다. 강아지가 된 어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머니가 죽은 다음에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칼도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말라서 광대뼈도 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발도 바싹 마르고 마디마다 갈라지고 터진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찌하여 그토록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소?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구려. 그러자 할머니는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라니요. 제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녀석들을 키우고 줄곧 방 안에만 틀어박혀 쉬기만 했답니다. 허허, 노파는 어찌 내게 거짓말을 하오. 얼굴이나 차림새를 보아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데 쉬기만 했다니 어찌 나를 속이려 드는 게요. 염라대왕의 말대로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누군가가 할멈 죽어서 저승에 가거든 고생했다 하지 말아요. 고생했다고 말하면 그것이 모두 자식 탓이라고 염라대왕이 자식에게 벌을 내린대요. 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식들이 염라대왕으로부터 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거짓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노파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고 있소. 그 뜻은 갸륵하나 감히 나를 속이려 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소이다. 그러니 자식들이 받아야 할 벌을 노파에게 내리겠소. 노파는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할머니의 아들인 조선비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멀쩡하던 어미개가 아침부터 갑자기 배가 부르더니 저녁이 되자 새끼 한 마리 낳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 여겼던 조선비도 하긴 짐승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강아지는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람의 말을 곧잘 알아듣기까지 했습니다. 강아지는 무엇보다 주인인 조선비를 애틋하게 따랐습니다. 추운 날에는 제 몸으로 조선비의 신발을 늘 따뜻하게 덮여 놓았고 비가 올 듯하면 옛날에 비오신 도롱이까지 물어다 주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강아지는 주인의 마음을 미리 꿰뚫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조금만 일을 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런 탓이었을까요? 조선비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를 보며 문득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옳지, 이렇게 더운 날은 보신탕이 최고라는데 내일 당장 저놈을 잡아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조선비는 다음날 아침 이를 팽개치고 뒤뜰에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보신탕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정작 강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른 아침까지만 해도
마루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는데 흔적도 없이 강아지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조선비는 집안 곳곳을 뒤져보았으나 강아지를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저녁이 지나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쯤 조선비의 시집간 딸의 집 앞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다름 아닌 조선비가 키우던 바로 그 강아지였습니다. 아니, 내가 웬일이냐?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지? 참으로 영특한 강아지로구나. 그렇게 말하며 조선비의 딸은 강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몹시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아지는 슬픈 일이 있다는 듯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주어도 강아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이내 끙끙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선비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몹시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조선비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엇 때문인지 조선비를 몹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전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짐승만도 못한 놈 같으니라고. 아무리 꿈이었지만 조선비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단 말씀이십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게냐? 내가 잡으려 했던 개가 바로 내 어머니란 말이다. 내 어머니는 내가 염라대왕에게 붙들려가 벌을 받을까봐 거짓말을 했다가 강아지로 환생한 것이니라. 지금 시집간 손녀의 집에 있을 것이니 어서 모셔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조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조선비는 그 길로 달려나가 시집간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조선비는 딸의 집 대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치며 외쳤습니다. 시집간 딸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강아지가 찾아오더니 이번에는 느닷없이 친정 아버지가 찾아왔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사돈 어른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얘야, 혹시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아니 어머니가 이리로 오시지 않았느냐? 아버님, 강아지는 얼마 전에 왔어요. 지금 마루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재빨리 마루 밑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웅크리고 앉아서 낑낑거리던 강아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이 불효막심한 놈을 용서하십시오. 딸은 더더욱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한 번 더 놀라야 했습니다. 얘야, 어머니, 아니, 할머니께 절을 하거라. 조선비는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를 마루 위에 올려놓고 자신이 먼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조선비는 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강아지로 환생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에 가장 깨끗한 이불을 깔고 어머니를 주무시게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편히 주무세요. 내일부터는 따뜻한 쌀밥과 고기 반찬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던 금강산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비는 약속대로 어머니에게 매일 고깃국을 끓여드리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이름 있는 산과 계곡을 찾아다니며 어머니를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선비가 왜 강아지를 애지중지 않고서 여행을 다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행복해 보이는 강아지와 조선비를 야릇하게만 쳐다볼 뿐이었답니다. 날마다 춤추는 청년. 옛날 산속 깊은 마을에 한 청년이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해가 바뀌어도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청년은 행복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 살면 어때?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신 것만도 내게는 큰 복이지 뭐야. 그런 생각만 하면 청년은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속을 헤매다니며 나무를 할 때나 비탈진 밭을 갈 때도 건강한 부모님만 생각하면 흐뭇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음식과 화려한 옷 한 벌 못 해드리는 것이 가슴 아프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맛난 음식을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물론 그런 아들이 듬직해 보여서 부모님들도 늘 흐뭇해 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텐마루에 나와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왠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니,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청년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니 어머니도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이 많던 부모님이 언제부터인가 말을 잃고 먼 산이나 바라보면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잘 드시던 식사도 어느 때부터인가 많이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신 걸까요? 아니면 걱정거리가 있으신 걸까요?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하지만 정작 어머니 아버지가 입을 열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글을 읽던 청년은 바깥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어머니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하하, 저것 좀 보게. 허허허, 정말 재미있잖아요. 뜻밖에도 어머니 아버지는 문 옆에 기대어 서서 집 앞으로 지나가는 놀이패와 어리광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놀이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이패의 모습과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번갈아 보면서 그제야 청년은 무언가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알겠구나. 그동안 너무 심심하셨던 거야. 그랬습니다. 청년이 살던 마을은 너무 깊숙한 산골이어서 재미있는 일들이 통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없었고 마땅한 놀잇감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외로웠고 웃음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어머니 아버지는 놀이패 무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힘없고 어두운 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려야겠어. 옛 어른들도 웃으면 오래 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청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가지 옷감을 잘라 옷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전날 집 앞을 지나가던 놀이패의 어리광대가 입던 옷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청년은 그런 옷을 입고 얼굴에는 빨강, 파랑 분장을 하고 얼른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는 듯 하더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아들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엉성한 춤솜씨가 더더욱 우스웠습니다.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어머니 아버지는 웃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배꼽을 부여잡고 어머니는 너무나 웃다가 눈물까지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어머니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듣자 더욱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럴수록 어머니 아버지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웃음소리에 청년의 마음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재미있게 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청년 역시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청년은 매일매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일을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농사를 지을 때도, 무거운 나무짐을 지을 때도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지를 생각하느라 몸이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청년의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 웃음을 그치지 않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답니다.